사부인,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4년째 빈손입니까? 애 못 낳는 며느리 걷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전화기가 부서져라 쩌렁대던 그 목소리는 제 딸의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말에 죄송하다고 고개부터 조아린 못난 친정엄마였고요. 딸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돈 앞에만 서면 벙어리가 되는 그런 엄마요. 그 전화를 받고 사흘 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맡기고 간 양복 세 벌을 다리려고 혼자 세탁소 형광등을 켰죠. 창밖에는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수팀 다리미에서는 김이 푹푹 올라왔어요. 저는 평생의 버릇대로 다림질 전에 주머니부터 뒤집었어요. 볼펜 하나 때문에 멀쩡한 옷 한 벌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바깥 주머니에서는 볼펜이 나왔어요. 구겨진 영수증도 한 장 나왔죠. 그런데 안주머니 깊숙한 데서 손바닥만한 마지막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그걸 꺼내드는 순간 저는 다리미김이 손등을 데우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제 손에 들려있던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딸이 멍든 배를 감싸쥐고 견딘 그 4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옷에 묻은 얼룩은 35년을 지우며 살았어도 사람한테 밴 얼룩은 어떤 약품으로도 못 지운다는 걸 65에야 배운 세탁소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골목 끝에서 여태 혼자 다리미를 잡고 있어요. 남편은 딸 은수가 12살 되던 해 병으로 먼저 갔고요. 그이가 하던 세탁소를 제가 이어받아서 새벽마다 셔터를 올렸죠. 수선비 500원, 1000원을 고무줄로 묶어가며 딸 하나를 공부시켰습니다.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은수 하나만큼은 남들처럼 고생 모르고 사는 거요. 압이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평생 가슴 졸이며 키웠거든요. 고맙게도 그 애는 반듯하게 컸어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치고 간호사가 됐죠. 첫 월급으로 전기 장판부터 사들고 와서 엄마 이제 다리미 오래 잡지 말라고 하던 아이예요. 그런 은수가 32 되던 해 가을에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8살 우이라는 제약회사 영업팀장 박서방이었죠. 첫 인사를 오던 날부터 어찌나 싹싹하던지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밖으로 나가더니 그 무거운 세탁소 셔터를 저 대신 내려주더라고요. 드르륵 하는 그 소리가 남의 손으로 나본 게 10몇 년 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박서방은 그 뒤로는 매주 와이셔츠를 대여섯 장씩 맡기러 왔어요. 다려놓은 옷을 받아들 때마다 장모님 손끝이 백화점보다 낫다고 너스레를 떨었고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에 속이 다 뜨끈했어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 하나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죽은 그이가 저 사람 보내줬나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분 적금 8천만 원을 미련 없이 얼었어요. 신혼 전셋집에 보태주려고요. 스팀에 손등이 벌겋게 익어가며 모은 돈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들었어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이보다 잘 쓰일 때가 어디 있겠어요. 상견례는 시내의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사돈 매회가 먼저 와 앉아 있었는데 안싸돈은 진주 목걸이에 밍크 숄까지 두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니까 그 눈이 저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저를 들기도 전이었어요. 안싸돈이 물수건으로 손끝을 꾹꾹 눌러 닦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5대 독자 집안이에요. 세 사람은 얼굴보다 몸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 말 끝에 우리 은수 아래 위를 또 훑어보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남의 귀한 딸을 무슨 밭대기 고르듯 보는데 순간 낯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바깥 사도는 팔짱을 낀 채 요즘 색시들은 몸이 부실해서 걱정이라고 혀를 차고요. 그런데도 저는 좋은 날에 초칠까 봐 우리 딸 잔병치레 한 번 없이 컸다고 웃어 보였어요. 지금도 그 밥상만 생각하면 제 손등을 제가 꼬집고 싶어요. 그때 숟가락 놓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딸아이는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면사포 쓴 은수가 패백에서 큰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날만큼은 상견례에서 본 그 서늘한 눈길도 지우자 했어요. 내 딸만 예뻐준다면야 5대 독자 아니라 10대 독자 집안이라도 상관없다 싶었고요. 그런데 사람 촉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딸한테서 애 소식이 없으니까 사돈댁 바람이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안 싸도는 어쩌다 통화가 되면 그때 꼭 좋은 소식 없냐는 말을 모처럼 박았고요. 은수는 명절에 시댁만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누웠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오는지 물어도 그 애는 괜찮다고만 하고요. 그러던 그해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세탁소 뒷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은수가 들어왔어요. 사흘 내내 전을 부쳤는지 옷에서 기름 냄새가 훅 끼치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엄마 하고 부르면서 웃는데 그게 웃는 낯이 아니었어요. 전 붙이다 데웠는지 손등에는 물집까지 잡혀 있고요. 저는 잡고 있던 다리미를 세워놓고 그의 손부터 끌어다 잡았습니다. 은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물끄러미 제 손등만 내려다보다가 입을 떼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차례상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등 뒤에 와 서더래요. 그러더니 고무장갑 낀 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면서 그랬대요. 몸이 그렇게 차서야 애가 서겠냐고요. 처녀 쪽에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여태 소식이 없냐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딸이 뭘 어쨌다고요? 밤새워가며 남의 목숨 살리는 간호사예요. 그런 애 몸을 두고 굴렸다느니 마느니 다리미 스팀보다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정작 은수는 울지도 못하고 웃어요. 엄마 괜찮다고 애 기다리는 시댁이 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날 그 애가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병원 다녀보겠다고요. 시험관이라도 해보겠다고요.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는 병원밥 먹는 애가 저보다 100배는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관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나란히 검사부터 받아야 한대요. 은수가 병원 예약을 잡아놓으면 박서방은 꼭 그 주에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죠.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까 은수 혼자 접수처 앞에서 발길을 돌린 게 몇 번인지 몰라요. 사돈댁은 거기다 한술 더 떴습니다. 은수가 어렵게 검사 얘기를 꺼냈더니 바깥 사돈이 밥상을 탁 치더래요. 우리 정훈이는 검사 받을 곳 없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씨가 싫어. 씨 타령이라니요? 사람이 무슨 종자 가게 물건인가요? 그 집에서 애 안 서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은수 탓이었습니다. 그때라도 사돈끼리 단판을 지었어야 했는데 저는 또 딸 시집살이 사나워질까 봐 입을 다물었어요. 평생 그놈의 예의가 원수예요. 그 와중에도 박서방은 세탁소에 꼬박꼬박 왔습니다. 와이셔츠를 맡기고 찾아가면서 늘 웃는 낯이었죠. 하루는 제가 다린 옷을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네도 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무님, 걱정 마십시오. 은수 고생 안 시키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손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설마 빈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손이 따뜻하다고 속까지 따뜻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해야 할 몫이 아예 없는 시술은 아니래요. 병원에서 하도 퇴근하니까 박서방이 그제야 딱 하루 반차를 내고 다녀왔대요. 제 것만 맡겨두면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요. 정말로 그 반나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바늘이랑 씨름할 일은 죄다 우리 딸 몫으로 남았고요. 시험관이 시작되고 은수가 세탁소에 들르는 날이 늘었습니다. 주사를 시간 맞춰 놔야 한다면서요. 병원 교대 근무 틈에는 우리 세탁소 뒷방이 제일 가깝다고요. 하루는 뒷방문을 열다가 봤어요. 그 애가 블라우스를 걷어올리고 제 배에 바늘을 꽂고 있었어요. 배꼽 언저리가 시퍼렇더못돼 거뭇거뭇했습니다. 성원 자리를 찾는다고 배를 이리저리 더듬는데 알코올 솜냄새가 방 안에 훅 퍼졌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소리도 못 냈습니다. 남의 주사는 수천 번 낯설애가 제 배에 아파서는 손을 떨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곧장 시장에 가 전복을 샀어요. 죽이라도 끓이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었으니까요. 새벽마다 참기름 냄새 풍기며 죽을 젓는 게 그날부터 제 일과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식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은수가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온종일 다리미를 잡고도 일이 손에 안 붙었어요. 손님 바지주름을 두 번이나 삐뚤게 잡았다니까요. 열흘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아니래. 딱 그 8글자였어요. 저는 전화도 못 걸고 한참 그 글자만 들여다봤어요. 무슨 말을 얹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사돈댁은 위로는커녕 재촉만 하더래요. 몸 추스를 새도 없이 다음 달에 바로 또 하라고요. 병원비는 한 푼 보태는 법 없이 입으로만요. 은수는 제 월급을 쪼개고 적금을 깨가면서 그 바늘을 또 제 배에 꽂았습니다. 박서방 출장은 그럴수록 잦아졌어요. 이식하는 날도 못 오고 결과 듣는 날도 못 왔어요. 난자 뽑는 날 마취해서 덜깨내를 부축해 나온 것도 저였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도 와이셔츠는 매주 어김없이 들고 왔어요. 저는 그 셔츠를 다리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이 사람 어깨에 힘 실리는 만큼 우리 딸한테도 좋은 소식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 이식날 아침에도 저는 죽을 썼어요. 보온병에 꾹꾹 눌러 담아서 첫 차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어요. 현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은수는 벌써 병원에 갔는지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에 보온병을 내려놓다가 저는 우두커니 섰어요. 신혼 때 제가 사준 밥솥에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이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밥 지어 먹은 게 언제인가 싶은 부엌이었어요. 저는 행주를 빨아 그 먼지부터 닦아냈어요. 그 집을 나서는데 영 발이 안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낯이 꼭 초상집 다녀온 사람 같았어요. 좋은 소식 기다리는 엄마 얼굴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뺨을 두어 번 두드리고 세탁소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에 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아니래요. 두 번째라고 덜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하도 담담해서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픈 걸 아프다고 못하는 게 진짜 병이거든요. 그 무렵에 사돈댁에서 한약을 지어 보냈어요. 용하다는 데서 지은 거라고 생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은수 옷을 빨려고 받아드는데 소매에서 쌉싸름한 탕향 냄새가 배어나왔어요. 몸에 좋다는 건 저리 챙겨 먹이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돈댁이 조금 고마웠어요. 그런데 웬걸요. 며칠 뒤에 약값 고지서가 은수 앞으로 날아왔대요. 60만 원이요. 몸 고치는 돈을 아까우면 쓰겠냐는 말과 함께요. 생색은 그 집이 다 내고 돈은 우리 딸 월급에서 나갔어요. 은수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웃었어요. 엄마 그래도 약은 좋은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웃는 낯을 보는데 명치가 뻐근했습니다. 세 번째도 하늘은 무심했어요. 네 번째도요. 호르몬 주사라는 게 사람을 참 못살게 굴더라고요. 얼굴은 푸석하게 붓는데 몸은 자꾸 말라갔어요. 지난 가을에 사준 코트가 이듬해엔 어깨가 남았어요. 그래도 그 애는 병원 일을 하면서 그 주사를 제 손으로 꼬박꼬박 놨어요. 저는 죽만 끓였고요. 그 즈음이었을 거예요. 박서방 와이셔츠를 다리다가 소매 끝에서 얼룩을 하나 봤어요. 뿌옇게 마른 게 꼭 미음 같았어요. 애 키우는 집 빨래에서나 보던 얼룩이라 잠깐 고개를 갸웃했죠. 35년 얼룩만 본 눈이 그런 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도 저는 거래처 해식에서 튄 국물이겠거니 했어요. 설마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얼룩만 말끔히 지웠어요. 다섯 번째는 정말 다른 줄 알았어요. 은수가 시집가고 처음 듣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이번엔 수치가 좋다고 했대요. 저는 그날 밤 하나님한테도 빌고 부처님한테도 빌고 돌아가신 그 애한테도 빌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난 저녁에 그 애가 세탁소로 왔어요. 말도 없이 뒷방으로 들어가더니 죽그릇 앞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죽이 다 식도록 숟가락을 안 들어요. 그러다 가방에서 노란 손싸개 한 켤레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좁쌀만한 꽃이 수놓인 아기 손싸개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을 하고 그 애가 무너졌어요. 36 먹은 애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울어요. 등을 쓸어주는데 등뼈가 만져졌어요. 새 한 마리 아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저는 같이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천장만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밤에도 박서방은 지방 출장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저녁에 다림질을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사돈댁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사부인,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4년째 빈손입니까? 애 못 낳는 며느리 걷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어요. 우리 딸 배에 바늘 꽂힌 게 30번이라고요. 대개 아드님은 병원에 반나절 얼굴 비친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수화기를 붙들고 고개까지 조아렸어요. 우리 애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화가 나서요. 딸 앞에서는 큰소리 뻥뻥 치던 입이 사돈말 한마디에 죄송하다고 기어들어갔으니까요. 유리면에 비친 제 꼴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저는 그 낯짝을 더 못 보겠어서 셔터를 잡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체한 사람처럼 보냈어요.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왔어요. 죄송하다던 제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목요일 낮에 박서방이 세탁소에 왔어요. 양복 3벌을 한꺼번에 안고 왔더라고요. 요 근래 없이 낯이 환했어요. 사돈 전화 생각에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못 보겠는데 저 사람은 콧노래가 나올 듯 해맑은 거예요. 옷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면서 그러대요. 장모님, 토요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금요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행사라길래 회사 일이겠거니 했어요. 알겠다고 하니까 꾸벅 인사까지 하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가뿐하던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손님들 다 보내고 혼자 형광등 아래 남았어요. 창밖에는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스팀 다리미에서는 김이 푹푹 올라왔어요. 저는 35년 버릇대로 다림질 전에 주머니부터 뒤집었어요. 볼펜 하나 때문에 멀쩡한 옷 한 벌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바깥 주머니에서는 볼펜이 나왔어요. 구겨진 영수증도 한 장 나왔죠. 그런데 안주머니 깊숙한 데서 손바닥만한 마지막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꺼내보니 금박 뚫은 봉투였어요. 두툼하고 매끈한 게 한눈에도 잔치 봉투였죠. 봉해져 있지도 않아서 속의 것이 반쯤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무슨 잔치인가 하고 뽑아들었어요. 우리 하림이의 첫 번째 생일에 초대합니다. 돌잔치 초대장이었어요. 아는 집 잔치에 가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아랫줄에서 제 눈이 딱 멈췄어요. 아빠 박정훈? 엄마 윤세라? 박정훈이요. 우리 사위 이름이 왜 남의 아기 초대장에 아빠로 바뀌었을까요? 세상에 동명이인이 어디 한둘이냐고 속으로 우겼어요. 그러면서 초대장을 뒤집었는데 사진이 있었어요. 한복 입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젊은 여자가 그 팔짱을 끼고 있고요. 남자 왼쪽 눈가에 점이 보였어요. 제가 4년 동안 와셔츠를 다려 입힌 그 얼굴이었어요. 다리미 김이 손등을 데우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한참 만에야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마저 눈에 들어왔어요. 넷째 주 토요일 낮 12시 그랜드 컨벤션 3층. 토요일이요. 낮에 저 사람이 말한 중요한 행사가 바로 그 토요일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림판을 붙들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봤어요. 돌이면 세상에 나온 지 1년이잖아요. 뱃속에 있던 10달까지 거꾸로 세어보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은수가 뒷방에서 처음 제 배에 바늘을 꽂던 그 무렵에 저 여자 뱃속에는
벌써 아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그 밤 빗소리가 그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다리미를 셔츠에 세워둔 것도 모르고 유리문만 내다봤어요. 누른내가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박서방은 해가 지도록 양복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수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어요. 은수 목소리가 귀에 선한데 이걸 무슨 수로 말해요. 배에 30벌 바늘 꽂은 애한테요. 배에 30번 바늘 꽂은 애한테요. 그날 밤 저는 초대장을 앞에 놓고 밤을 새웠어요. 사돈 댁 목소리도 자꾸 겹쳤어요. 4년째 빈손이라던 그 큰 소리요. 그 집도 알고 있을까요? 설마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울음은 안 나오고 머릿속이 점점 서늘하게 개는 거예요. 세탁소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얼룩은 성질대로 문지르면 번져요. 숨 고르고 결을 따라 지워야 빠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머리채 잡는 건 문지르는 짓이에요. 저는 이 얼룩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로 지기로 했어요. 머리맡에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두고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하늘이 얄밉게도 맑았어요. 저는 장롱에서 제일 정갈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매직으로 금일 휴업 넉자를 써서 유리문에 붙였고요. 비닐 씌운 양복 3벌을 팔에 걸치고 초대장은 손가방 안쪽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랜드 컨벤션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가는 길 40분이 40년 같았습니다. 무릎에 올린 양복 비늘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바스락거렸어요. 창밖으로 햇볕이 쨍한데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동명이인이게 해달라고요. 가서 남의 잔치면 국수나 한 그릇 얻어먹고 오게 해달라고요. 컨벤션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번쩍번쩍했어요. 안내판 앞에서 걸음이 멎었어요. 3층 연회장, 하리미의 첫돌. 금박 글씨가 초대장이랑 똑같았어요. 붙들고 있던 마지막 실날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3층 문 앞까지 가니까 안에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갈비찜 냄새랑 잔치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했어요. 열린 문틈으로 풍선이랑 꽃장식이 보였어요. 그 한가운데에 한복 입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박서방이었어요. 우리 은수 결혼식에서 입었던 것보다 더 고운 한복이었어요. 거기까지는 각오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상석을 보고 저는 다리가 꺾일 뻔했어요. 사돈 내외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안사돈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우리 은수를 밭대기 훌듯 보던 그 얼굴로요. 바깥 사돈은 싱글벙글 연신 잔을 들고요. 설마 했던 데까지가 진짜였던 거예요. 이 잔치를 그 집이 다 알고 차려준 거였어요. 그때 안사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집안 5대 독자입니다. 하림이가 우리 집 대를 이을 귀한 몸이에요. 5대 독자. 상견례 밥상에서 듣던 그 넉자가 마이크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어요. 우리 딸 배에 바늘 꽂게 만든 그 넉자를 저 집은 밖에다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순간 다리 떨리던 게 뚝 멎었어요. 사돈 전화에 덜덜 떨리던 손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저는 문 뒤에서 숨을 길게 골랐어요. 문지르다 번지다. 문지르면 번진다. 결대로 지운다. 속으로 그 말만 되뇌면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켰어요. 그리고는 양복 3벌을 팔에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케이크 앞까지 10걸음쯤 됐을 거예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박서방이었어요. 하객한테 웃던 낯이 그대로 굳었어요. 아기를 아는 팔이 빳빳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양복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박서방, 맡긴 양복을 안 찾아가길래 내가 직접 배달 왔네. 안주머니에 두고 간 것도 같이. 그리고는 초대장을 케이크 옆에 탁 내려놨어요. 연회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소리까지 뚝 멎었어요. 젊은 여자가 초대장이랑 저를 번갈아 보는데 낯빛이 하얘졌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이었어요. 정적을 깬 건 안사돈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목소리를 착 깔고 그러는 거예요.
이왕 아신 거 조용히 합시다. 애도 못 낳는 여자 4년 데리고 살아준 것만도 적선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드릴 테니 사부인은 딸 입단속이나 시키세요. 하객들 다 듣는 데서 그 말이 나왔어요. 사과가 아니라 흥정이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딸이 배에 주사 맞은 게 30번입니다. 그 주사 자국이 100만 원짜리로 보입니까? 이 영상 법원에서 봅시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안 싸둔 낯이 사색이 됐어요. 들어설 때부터 다 담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젊은 여자가 돌상 잔을 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그러더니 박서방한테 악을 썼어요. 각방 쓴 지 3년이라면서 이혼 서류 냈다면서. 그 한마디에 저는 이 남자가 양쪽 집을 다 속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저 어린 것은 무슨 죄인가 싶어 마음이 저릿하대요. 하객들이 웅성웅성 일어나고 바깥 사도는 고개를 쳐박고 잠만 붙들고 있었어요. 잔치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안 붙었어요. 머리채 한 번 안 잡고 접시 하나 안 던졌어요. 영상만 끄고 돌아섰어요. 아무도 못 잡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등 뒤에서 박서방이 장모님 소리를 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한낮빛이 눈이 시리게 쏟아졌어요. 저는 손가방을 고쳐매고 딸네 집 쪽으로 걸음을 뗐어요. 잔치집에서 그리 담대하던 다리가 딸네 골목에서는 후들거렸어요. 원수 앞에서는 안 떨리던 게 자식 앞에서는 떨리더라고요. 현관배를 누르는데 손끝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문을 연 은수가 제 얼굴을 보더니 굳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말문이 안 열렸어요. 신발도 못 벗고 서서 손가방만 쥐어짰죠. 그러다 식탁에 초대장을 꺼내 놓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할 짓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은수가 그걸 집어들었어요.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다시 앞면을 봤어요. 소리도 안 내고 울지도 않았어요.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단련되느라 그런가 얼굴만 하얗게 발해갔어요. 한참 만에 그 애가 그러대요. 엄마 본 거 다 보여달라고요. 차마 못 틀겠는 걸 그 애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영상 속에서 안 싸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도 못 낳는 여자 운운하던 그 대목이요. 100만 원 소리가 나오는 데서 초대장을 쥔 은수 손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영상이 끝나고 그 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은수는 그 길로 사흘을 앓았어요. 물 한 모금 넘기고는 자고 또 잤어요. 저는 그 곁에서 이마에 수건만 갈았어요. 세탁소 유리문에는 금일 휴업종이가 사흘째 그대로 붙어 있었죠. 장사고 뭐고 눈에 들어와야 말이죠.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죽을 젓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은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오더니 식탁에 앉아 죽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 비웠어요. 4년 동안 식은 죽만 남기던 애가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애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나 무너지려고 4년 버틴 거 아니야. 그 눈에 물기가 아니라 불기가 돌았어요. 그날 오후에 은수는 제 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저는 옆에서 갯돈 통장만 말없이 꺼내놨고요. 재판은 싱겁게 흘러갔습니다. 초대장에 영상에 출장 간다던 날짜들까지 다 맞춰놓으니까 저쪽 변호사가 말을 못하더래요. 뭐니 뭐니 해도 결정타는 안 싸던 목소리였어요. 조용히 하자고 100만 원에 흥정하던 그 말이요. 저를 잡으려고 깐 목소리가 그지 발목을 잡은 거예요. 판결이 나던 날 은수는 울자료에 전셋돈 8천만 원까지 한 푼 안 빠지고 돌려받았어요. 그 여자 쪽에서도 배상금이 나왔고요. 세상 참 좁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박서방 거래처 직원이었대요. 제약 영업이 신용으로 먹고 사는 장사인데 이 소문이 업계에 쫙 퍼진 거예요. 박서방은 지방 영업소로 쫓겨갔대요. 그 얘기를 세탁소 단골한테 전해 듣는데 저는 다리던 셔츠에서 손도 안 뗐어요. 남의 일처럼 덤덤했어요. 더 기막힌 소식은 그 다음에 왔어요. 혼인신고도 안 된 그 여자가 빈털털이 된 박서방을 보더니 아기를 안고 제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5대 독자 노래를 부르며 잔치까지 벌이던 그 집이
이제 그의 얼굴 한 번을 못 본다더라고요. 뿌린 자리에서 그대로 거두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며칠 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40통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에 셔터를 내리려고 나갔더니 가게 앞에 웬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서방이었어요. 그 환하던 낯이 반쪽이 돼서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장모님, 은수한테 말 한 번만 넣어주세요. 한 번만요. 저는 그 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4년 내내 다려받친 와이셔츠 기처럼 빳빳하던 사람이 다 구겨져 있었어요. 신기하게 화도 안 났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박서방, 내가 35년 동안 별별 얼룩을 다 지워봤는데 사람한테 뵌 얼룩은 세상 어떤 약품으로도 못 빼요. 돌아가요. 우리 은수 인생에서 자네라는 얼룩은 법원이 이미 다 지어졌으니. 그리고는 셔터를 잡아내렸어요. 드르륵 하는 그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저는 불 꺼진 가게를 뒤로하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훌쩍 갔어요. 은수는 봄에 병원을 옮겼어요. 새 병원에는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반쪽이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손등대인 자리도 말끔히 아물었어요. 요즘 그 애는 주말마다 세탁소에 와요. 뒷방에서 저랑 김치찌개를 끓여 먹거든요. 주사 놓느라 손 떨던 그 방이요. 손싸개 붙들고 울던 그 방에서 이제 찌개 냄새가 나요. 다리미 스팀김 사이로 그의 웃음소리가 넘어올 때마다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지난 주말에는 찌개를 먹다 말고 그 애가 그러대요. 엄마 이제 다리미 좀 오래 잡지 말라고요. 첫 월급 때 하던 소리를 10년도 더 지나서 또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다리미를 잡아야 주말마다 네 얼굴을 보지 않냐고요. 저는 요즘 그 웃는 낯 보는 맛에 살아요. 저는 세탁소 세월 35년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있어요. 빨래는 미룰수록 얼룩이 깊게 박히고 거짓은 감출수록 진하게 배어나와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도 하나 안 틀립디다. 그 잘난 5대 독자 집안이 산 증인이고요. 하나만 더 말할게요. 사돈 앞에서 벙어리로 산 4년보다 잠시집에서 또박또박 말한 그 1분이 제 딸을 살렸어요. 삼킬 걸 삼켜야지. 자식 일까지 삼키면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댁의 따님 아드님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이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밟히는 얼굴이 있거든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애들은 꼭 괜찮다고 해요. 그 괜찮다는 말들을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저희 모녀한테도 응원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남은 다리미질에 큰 힘이 되겠어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수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다가 잔치집 대목보다 그 전화 대목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돈이 퍼붓는 말에 죄송하다고 고개부터 숙였다는 그 대목이요. 그게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 시집살이 사나워질까 봐 어미가 대신 삼킨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요. 그런데 보세요. 정수님이 딱 한 번 고개를 들었더니 딸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가슴에도 오래 묵은 얼룩이 있지요. 서럽고 분한데 말 못하고 삼킨 세월이요. 그 얼룩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절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자책 대신 이 말을 해주세요. 나 여기까지 참 잘 버텼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자식죽 끓여나르는 그 정성 반의 반만이라도 당신한테 쓰세요. 전복죽 한 그릇 당신 앞에도 놓아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제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사는 얘기도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 자식한테도 차마 못한 얘기 저한테는 다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다 듣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다림질 막 끝낸 새우처럼 반듯하고 환하기를 이 친정엄마가 두 손 모아 빌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